네, 요즘 경제와 증시 변화를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종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마이클 피시 현상도 자주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율이 이 주가와 또 경제활동 지표로 유용하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돼서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참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네. 우리 그 증시는 남북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재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예측과 관련돼서 네. 주가 흐름이 좌우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이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9년 동안 지속된 강세장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주가 하락의 이렇게 지금 EPD께서 보여주신다는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그러고요. 아까 랭킹 뉴스에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부자들, 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2020년부터 이렇게 꺾이지 않겠느냐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는 미리 이렇게 사실 반영하죠. 1년 정도 미리 반영하니까 그러면 2019년서부터는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좌우하면서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또 투자자분들도 홍탁스러울 만큼 남북과 관련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회담도 진행될 것도 아니고 다 말로서 이거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각종 예측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측이 많은 상태에서 예측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미국의 NBER을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게 너무 예측이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는 네. 어쨌거나 미국에서 보면 가장 경기 진단과 경기 예측에 이렇게 정확하다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와 비슷하게 한국도 만들겠다 해서 사실 NBER이 이거 관심이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측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다음에 예측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이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종전에 각종 예측 기관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 이런 예측의 중요성이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서울대 이렇게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실 경기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확성을 해서 경제 주체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NBER 같은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누차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는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작년에 한국경제TV에 다음 달에 GFC 글로벌 이렇게 금융 포럼이 열리는데요. 올해도 아주 제이콥 룰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사람을 많이 모셨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용어가 처음 나왔던 하이퍼 언서틴티 초보를 확산인데 예. 이게 UC 버클의 메이 아이켄 그린 교수가 처음 얘기해서 사실 이분이 한국경제TV에 처음 모셔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할 때는 경제 주체들이 예측의 무용론도 나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예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안내판, 등불 역할을 하는 게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겠습니다. 근데 예측이 사실상 두 가지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일단 추세는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떨어진다든가 주가가 떨어진데 상승한다든가 이건 예측에서 가장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측이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남북한 문제 되니까 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왔죠. 작년에도 대세 상승과 함께 주가가 3,000포인트 갑니다. 모 CEO께서 그것도 책임 있는 금융 증권사의 모 CEO께서 3,000 얘기 나오는데요. 또 노무라 증권에서 3,000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지없이 작년에
이것이 2,500선 이런 정도에서 끝났죠. 네. 근데요, 대체로 예측이 절대 맞을 필요가 없다. 맞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세는 맞아야 되고, 자, 절대오차율로, 절대오차는 뭐냐면 실제치의 예측치를 뺀, 여기서 여기에 실적치로 나눈 이런 것을 이제 절대오차를, 이게 30%에는 들어가야 된다. 근데 30%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한국경제TV에 나오고 방송에서 예측을 하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예측 기관들의 많은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지금은 그 예측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전망치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증권회사의 그 1등 증권사, 지금은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등 전에 대우증권의 뭐 주가 예측이 나왔다면 이렇게 밤을 기다리면서 그 예측치를 받아가지고 이 투자자한테 이게 전해져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금융 CEO 중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해서 지금 네. 아주 그냥 국내 그 이렇게 그렇군요. 증권업계를 아주 주도하는 네. 이런 인물, 이런 그 분으로 크신 분도 있습니다는 네. 그런 것을 밤새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영업에서 잘 된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 CEO분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풍토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마이클 피시 현상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마이클 피시 현상은 우리가 네. 하이퍼 언서티티 얘기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에서 뒤쪽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강량을 드릴게요. 마이클 피시 현상은 전문가의 예측이 틀리면 일반 사람들의 예측이 틀리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그만큼 그렇죠. 예측자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최근 그 한 2, 3년 동안 대표적인 마이클 피시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이클 피시 현상에 이 문제를 들어야 되겠죠. 아마 이거는 것도 그때 당시에 미국 그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많이 보셨겠죠. 다 그렇게 예측했죠. 다 그렇게 예측했는데요. 그때 당시 2016년 10월 27일 날 사실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이렇게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잘 가다가 사실 FBI의 그 수사 사건, 이메일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당선해서 대통령 선거가 11월 있을 때 직전적 옥토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1970년대에 닉슨이 당선됐던 때라든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정치 전문가의 예측이 틀렸던 대표적 마이클 피시 현상이죠. 또 한 가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부분 어제 이번 주에도 워렌 버핏 얘기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까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는 스트롱 포인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강하게 배팅했던 이런 시각이 2016년에 굉장히 실적을 좋았건데 반해서 대부분 미국의 기관이라든가 증권 관련 기관이라든가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막말 파동 이럴 때 주가를 안 좋게 봤었죠.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2만 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대표적인 마이클 피시 현상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마이클 피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좀 이 방송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대체로면 2016년 이렇게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영업해서 그런지 5대 시중장이 2016년 11월 달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전국 집값이 이렇게 15%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토비 장식 걸 때는 화제가 됐는데요. 정작 2017년에 시중냉장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집을 전부 내다 팔았다면 아마 시중냉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전국 집값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습니다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1% 이상 됐고 강남 지역의 이 집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 EPD께서 보여주시죠. 지금은 좀 조금 다릅니다는. 네. 그래서 대체로 마이클 피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2, 3년 내에도 시청자분이 아주 굉장히 재테크라든가 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네. 이런 마이클 피시 현상이 사례들이 많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지금은 현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뭐냐 한국경제신문만 하더라도 한국경제TV만 하더라도요. 사실 지금 많은 교수분들 훌륭하시지만 책상에서 이렇게 뭐 많이 연구한다, 대부분 다 많이 연구한다 하지만 또 연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한국경제TV 시장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것처럼 예측이 어려운 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형화된 룰, 기존에 알려진 이론대로, 그다음에 과거의 모습에서 과거에 이경훈 앵커가 이 색연필에 대해서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동일한 시점에서 똑같이 색연필이 나왔다면 이경훈 앵커가 좋아할까?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좋아했으니까 좋아했다. 이렇게 네. 예측하지만 지금은 이경훈 앵커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현상에서 색연필이 나오더라도 이경훈 앵커가 색연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노멀과 뉴노멀 다 아시죠? 그다음 뉴 앱노멀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예측 기법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뉴노멀이고 지금 예측까지 맞지 않는다니 뉴 앱노멀 그래서 이런 쪽인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누가 뉴 앱노멀이라는 용어가 했느냐면요. 네. 루비니 교수 세계적 석학이다 하는데요. 세계적 네. 석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각종 예측에 자꾸 가장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틀린 입장에서 보면 이런 또 용어들 만들어내요. 네. 또 이거 다이러니컬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뉴 앱넘이라는 용어도 사실 루비니 교수가 말했는데요. 루비니 교수가 가장 많이 예측이 틀렸는데 그 예측이 틀린 정당성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예측 자체에서는 7대 이렇게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경훈 앵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간다. 차트에서 이렇게 고개만 반등하면 또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색연필의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죠. 또 그 화살표까지 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좀 자기 생각대로 좀 쭉 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는 이런 그 자기 과신의 함정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 7가지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결국 예측이 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지금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두들기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몰랐었는데 두들기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마이클 피시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이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의 방송이든 한국경제TV의 이 방송을 맡고 계신 송재조 이렇게 사장께서도 너무 이제 과거의 모습에 익숙하도록 해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차트 분석은 좀 하지 말도록 하라. 네. 왜냐? 지금 모든 것이 새로운데 그쵸. 왜 과거의 행적 가지고 과거의 주가 행적 가지고 왜 차트 분석하느냐? 그게 잘못됐다. 두 네. 번째는 자 지금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사실 노멀 대비해서 뉴노멀인데 지금이 뭐냐? 뉴노멀이라는 걸 익숙하게 해서는 지금이 노멀이고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이 뉴노멀이다. 이런 쪽으로 해야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빨리빨리 적응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과거께 노멀이다. 정상이다. 지금이 뉴노멀이다. 이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뭐냐 그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예측이라든가 뭔가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측이 자꾸 틀리는데 여전히 차트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도 사실상 한국경제TV 제가 나왔다 해서 송재조 사장한테 잘 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맞는 것이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러면 시청자분께서 그분의 그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뉴욕에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그 주가에서 보면 각종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그 예측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군요. 세계적인 부자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믿지 않는 풍도들이 나오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동일한 각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2018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마이클 필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네. 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종전의 생각으로서 빅 체인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자막을 통해서 큰 변화가 나는 것을 EPD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큰 변화. 페드를 비롯해서 각종 중앙은행 총재들이 교체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있잖아요. 버냉킬이든가 제니 렐런 크라이스 파이터. 제롬 파월은 자, 지금은 정상화 과정에서 이게 책임이 좀 변하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15년간 인민은행 총재를 했던 인민은행 총재도 교체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신흥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민은행.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페드 정부 중앙은행이 교체됐죠.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지금 경기 부양 경기할 때도 그동안 10년 동안 통화에서 금리 내려 돈 풀어 했는데요. 지금 뭐냐? 금리 올려 돈줄 줄여 하다 보니까 재정 쪽으로 이동됐죠. 그럼 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은 오늘도 IMF가 부채 위기를 경고하면서 자,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164조 달러 합니다. 조만간 부채 때문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해서 뉴욕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자, 너무 이제 감세하고 재정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재정 부채를 더 증가시킨다. 이게 또 중국도 2001년에 대비해서 지금 2016년에 부채가 세계 부채의 4분의 3을 이끌 만큼 너무 부채가 1,500% 증가했다. 네. 기세의 무서움을 오자. 조만간 부채 복수가 시작된다 해서 뉴욕 증시를 떨어뜨리는 배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세제 개편이라든가 누적 정책을 추진하죠. 이것도 큰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기제에서 말씀드린 같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바뀌는 상태죠. 전부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반대로. 그리고 자, 지금 주변에서 보면 스트롱맨 체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스트롱맨 체제니까 남북 관련해서 이게 개인적 감정과도 크게 관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시진핑 개인적 욕심도 크게 관련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주변국들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이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의 차트라든가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많은 부분이 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예측 기법이 최근 경제 상황과 잘 맞는가요? 어떤가요? 네, 그게 네. 증시에서 보면 예. 주가를 예측할 때 과거에 참고 지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지표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게 잊어버렸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는 리센트리 기법인데요. 이펙트인데요. 통계에서 보면 리센트로. 자, 이경훈 앵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경훈 앵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1995년에는 20년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좋아했다. 그래서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 이런 현상이 터졌을 때는 과거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1995년은 색연필을 좋아했는데 자, 최근에 네. 2015년에는 2년 전에는 색연필이 나왔을 때는 좋아하지 않더라 하면 지금 이제 다시 색연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에서 리센트 이펙트라는 것은 20년 전에 색연필이 나왔을 때 좋아했다. 근데 2년 전에 색연필이 나왔을 때 좋아하지 않았다 하면 네. 지금 이제 예측은 어떡하냐? 가장 최근의 상황과 맞지 않겠느냐 해서 2018년에 색연필이 나왔다면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예측하는 기법이 그렇군요. 리센트 이펙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잘 맞지 않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많이 알려졌죠. 과거에는 주가를 예측할 때 N달러 환율 여기서 3개월 선행하는데요. 지금은 N달러 환율이 거의 주가의 선행성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예측 기법들. 그래서 시청자분이 가장 눈에 익었던 주가 예측 기법입니다. 지금 일본과 경과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도 그렇죠. 유가도 과거에 모에서 쪽집게라는 사람이 유가값을 보면 주가를 합니다. 해서 9에서 10개월 정도 선행한다는데요. 지금 원유 정도 많이 추락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우리 주가를 설명하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네.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상당히 정체된 모습이죠. 이것도 뭐냐? 반도체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선행 변수에서 라이프에서 S자 커브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노년기에 해당되는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죠. 이거 지금도 미국 증시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2.9%에 올라가면서 네. 사실 주가를 떨어뜨렸던 배경이 되고 달러가 다시 강세를 회복됐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그래서 12월 정도 선행한다. 근데 지금은 뭐냐?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 변수가 후행 변수로 전락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간 인터벌과 시장 간 흐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뉴노멀 현상이냐, 송재준 사장이 얘기하면 노멀 현상, 그 과거는 뉴노멀 현상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시각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주가를 예측했던 엔달러, 유가, 반도체, 장단기 이런 금리들의 선행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존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전문가다에서 엔달러 환율 보세요, 유가 보세요, 반도체 보세요, 네. 장단기 금리 차에서 이러면 믿지 마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네. 예측 기본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측이 무용론이 재개될 만큼 좀 빗나간다면 예측 기관의 부담도 상당히 크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네. 크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예측 기법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 환경이 변하니까 예측 기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 저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동안 한국은행서부터 30년 동안 이렇게 예측을 해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예측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예측이 필요한데 예측이 틀리다 보니까 각 예측 기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뼈를 깎는 지금이라도 사실 더 이상 신뢰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밤새도록 새로운 예측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단순히 뭐냐 남북 관련된 무슨 해서 보고서가 호재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예측 기법 이런 예측 기법을 그때그때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얘기 트럼프에서 종전 얘기니까 국가 신용등급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네. 그 시간에 제발 예측 기법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밤낮을 가리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세계적 기관들도 많이 노력하죠. 자막을 보고 이 PD랑 같이 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자막 좀 보시겠습니다. 전자막 요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측 주기를 줄이죠. 과거 반기 1년에서 지금 분기로 줄이고 있죠. 이 자체는 기술적 지표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이 자체가 예측성을 높이는 건 아니다. 그만큼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나마 분기를 줄인다. 빨리빨리 틀리는 걸 빨리빨리 교정시켜서 경제 주체들한테 자 예측 틀리는 것을 오랫동안 사업 계획이라든가 경정책에 넣지 말라. 빨리빨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예측이 잘못됐다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빨리빨리 해서 경제주체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준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주가적인 증시니까 경기와 주가적인 측면에서 교차 상관계수로 파악한다든가 마코브 스위치 모델이든가 카오스라든가 인공신망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는 이럽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가가 터닝 포인트를 때 추정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3,000포인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2016년 8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 그때 1900선 포인트면 이때 것처럼 터닝 포인트라는 것처럼 지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1900포인트에 비해서 2500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근데 그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보면 여기서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진 시점에 정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언제 떨어지냐. 지금 9년 동안 강세에 언제 떨어지냐. 이게 네. 펀드 매니저라든가 부자들이 우리 랭킹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자들이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내가 맞췄다. 2,500, 2,000 맞췄다. 3,000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춘 건 우연일치에서 맞는 겁니다. 시계도 그냥 정지되면 1년 하루에 2번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췄다는 얘기보다도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자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업이 확제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가도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정점이 지난다 이렇게 하면 미리 알려주면 주식은 미리 팔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도 이게 수직적으로 가고 기업도 긴축 경영을 하면 된다. 예측 30년 동안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터닝 포인트 이렇게 짚기 위해서 사실상 마코 스피처 같은 터닝 포인트를 짓는 데 주목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막 뒤편에
뒤편에 보겠습니다. 자막 뒤편에 보겠습니다. IMF에서도 자꾸 들리던 기업 취업지수라는 CVI 기법. 요거 네. 이제 시간이 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OECD 복합 선행지표, 컴포넌트 리딩 인덱스 같은 것. 그다음에 미국의 에퀴리 경제 예측 연구소, 사이클 연구소, 사이클 큐브 방법. 인체 인체의 그 아주 다기능에 복합돼 있죠. 인체는 뭐냐? 모든 게 복합돼 있다는데 그와 같은 큐브법. 어린이들이 큐브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큐브하는 것, 큐브 맞추는 것, 예. 맞추는 것 그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의 새롭게 경기라든가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이것을 좀 설명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네. 언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임신율이 경기와 또 주가 예측 지표로 유용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던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올해는 나왔죠. 네. 그때 이제 MBR이라는 기관이 나왔는데 어제 서울대에서 MBR을 만들겠다, 한국판 MBR을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부각되는 MBR이라는 기관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지금 경기 회복이다, 경기 침체다, 경기 순환 국면을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기관이 사실 MBR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월별 지표, 분기 지표일 때 한 지표만 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기 지표는 2개월, 2분기 연속 추세가 지속되느냐 이렇게 보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월별 치면 3개월 연속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 보면 꼭 지표가 하루 올라가더라도 좋아진다. 한 1개월 올라가도 좋아진다. 1분기 올라가도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는 2분기 지표, 월별은 3개월 지표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경기 판단하는 것이 바로 MBR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MBR도 미국 경기 진단이라든가 예측에 관련해서 가장 정평이 있는데요. 자꾸 들어맞지 않는다. 종전에 갖고 있었던 기법이 종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됐죠.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페드의 포브스 모델, 거시경제 모델과 맞춰서 MBR 입장에서도 데니얼 헝커맨 노트데임대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니버시티만 알려져 있습니다는 미국은 지방의 대학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훌륭한 대학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대표적인 그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해서 3명의 연구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아주 편리한 이게 어차피 예측 기관들은 경제 데이터를 하는데 경제 데이터가 취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라이프 사이클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측해서 과거처럼 라이프 사이클 킬 때 예측하면 이렇게 경기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할 때는 일상세요. 이 경우는 격해서 뭐냐? 지금 직접 파악하는 기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죠? 네, 맞습니다. 만 경제 지표를 다 취합해서 무슨 거기 릴레이션 모델이라든가 모델 돌려서 데이터에서 나오면 이미 뭐냐 경기는 저만큼 가 있는데 이제 와서 예측이 나온다. 이건 잘못됐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편리성을 대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실용적인 예측이지 않습니까? 경제 가이드일까? 네. 그 중에서 뭐냐 임신이라는 이런 새로운 지표를 발표하는 과거 출생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볼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임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PD께서 지금 이게 부정적인 시각인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인지 자막이 없어졌어요. 가장 네. 중요한 자막이 없어졌어요. 예. 자막 가지고 이게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임신율이 경기와 주가는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율이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된다. 임신율 그렇죠. 증가하면 경기 회복된다. 네. 근데 이게 짧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신율이라는 것은 일상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종전의 출생률과 경기와는 그 상관계가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은 왜 임신율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과 출생률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되겠죠. 그렇겠네요. 뭐 이렇게 네. 했죠. 뭐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증가가 돼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뭐 인공 무슨 악태라든가 뭔가 이런 게 좀 많다는 얘기죠. 네. 결혼을 안 하니까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 같은 게 많다는 게 아마 지금 화제가 되는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지금 임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셨습니다. 과거는 네. 출생률인데 그래서 임신율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보는 사람 가장 일상적에서 보는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하는 기법 같은 것을 MBA라는 정통 있는 기관에서 왜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증권사들도 굉장히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강의하면 이상하게 무슨 뭐 글로벌 종목 투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두꺼운 책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급한데요. 그만한 책자 내봐야 사실상 이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다. 저도 이게 국제금융 30년 종사합니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30년 종사, 우리나라에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인데 첫 페이지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어려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죄송합니다는 한국경제TV에 하루에 무엇을 이렇게 하루에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종목을 하는 그런 이렇게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게 지금의 심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 그 보고서 좀 만들지 마라. 왜 두 톤 저기 하느냐? 가져가서 고객들이 가져가서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비용을 그냥 배당 많이 줘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로 MBR도 일상생활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임신율 가장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정말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읽힐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는 보고서 용어들을 쓰면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고 지금 두들기가 모두게 나오고 급한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그거는 사실 그 고객 입장에서 리서치 보고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만 왜 임신율이 주가와 경기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까요? 그만큼 이렇게 미래를 파악하는 이런 도구들이 많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해도 쭉 무슨 웹 받아가지고 뚝 두드리면 내가 지금의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한국경제TV 근무하는데요. 자, 내가 한국경제TV 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국장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한국은행 들어갔을 때 내가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래도 뭐 잘만 하면 국장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임금 체계를 보면은 딱 해서 1년 동안에 연간 여기서 근무할 때는 몇 년 얼마 벌겠다. 일생 동안 얼마 벌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다만 내가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베팅할 필요가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그래서 좀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직업도 많이 옮겼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웹만 내려받으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지금 경기 어렵다. 똑같은 한국경제TV에 이렇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국장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기 사정에 따라서 미래 소득이 많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일에서 보면은 사실 항상소득가설 그다음에 모딜리안의 상대소득가설이라는 그런 생애소득까지 얘기하는 건데요. 좀 저보다도 우리 이계원 앵커라든가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경제TV 근무해서 국장까지 간다. 이제 정상적으로는 얼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송지주 사장께서 깎자. 이런 보면 똑같이 국장까지 근무한다 해도 지금 소득 때문에 지금 소득의 불리한 소득 분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 소득에서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제 방송을 맡고 있는 이 PD께서도 지금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결혼해라 하는데요. 이 양반한테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근데 한 의원님 지금 상태에서 제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제가 한국경제TV PD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 PD고 굉장히 아끼는 PD거든요.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 지금 MBR에서 임신율 가지고 자,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렇게 임신월률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임신율을 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하니까 주가가 살아나는 얘기 될 거고 임신이 낮아진다는 것은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쫙 볼 땐 이렇게 소득이 낮아진다 하면 결혼도 안 할 거고 임신을 안 할 거고 이런 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지금은 괜찮다 이런 표현을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지표로서 임신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좀 다소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도 앞으로 경기와 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방송인 만큼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문적인 예측보다도 시청자분께서는 요새 남북 관련의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들끓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뉴욕 증시도 그런 펀드 매니저라든가 부자들의 예측이 나와서 이게 설왕설래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도 예측하는 사람보다
예측권 사람만큼 똑똑해지셨으니까. 왜냐?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금은 본인 자신이 예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력의 기관들이 나오는데요. 그 예측력을 평가해서 자,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또 남북과 관련된 예측이 가장 높은 이런 기관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뚝 들기면 IMF가 경기 예측에서 가장 좋은데요. IMF가 지금 예측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 예측보다도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력이 신뢰가 검증된 기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자, 한국의 무슨 남북 관련된 이런 기관보다도 미국의 국가전략연구소 같은 CSIS가 가장 정평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관심 있는 남북 문제, 남북에서 여기 남북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제 나서는 들그렇게 남북 경협지가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가길 바랍니다. 네. 그게 분위기고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그래서 자, 근데 뚜렷한 거는 없다. 그러면 내가 뭐냐? 남북 관련된 주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는 뭐냐?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가장 예측력이 있는 이런 거에서 CSI 이거스 같은 기관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나름대로 참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을 좀 한번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하는 치마 끝선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앞으로 주식을 사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2007년, 2008년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이렇게 보면 매년 9월 달에 있잖아요. 봄, 여름 컬렉션 해서 뉴욕의 링컨홀에서 세계적인 이렇게 모델들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관객을 보면요. 네. 이게 뭐 패셔니스트라든가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월가에서 근무하는 금융인들이 그렇습니까? 많이 와요. 네. 근데 여성이 경기 사항을 가장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유행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봄, 여름 컬렉션이니까 다음 연도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치마 끝이 짧아졌느냐 길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주가를 네, 예측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일러라는 사람 아까 자막 보여줬죠? 테일러라는 정평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린스폰 하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세계 경제 대통령. 이런 사람이 주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서 제가 테일러 이걸 애써서 찾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그다음에 남성 속옷 지수는 잘 아시죠? 남성 속옷 지수 판매 지수가 증가하면 그린스폰이라는 세계 경제 대통령도 뭐냐면 경제 지표는 늦다. 통화는 선제성을 갖고 있다. 9에서 10개월 동안 미리 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남성 속옷의 판매 지수 가지고 했거든요. 속옷 판매가 되면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도 세계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이 지수 가지고 봤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각이다. 뭐 임시이다. 그게 맞겠느냐 하는데요. 그것도 MBR 기관이라 많이 얘기했고 이런 기관도 세계적 사람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 기관들이 자꾸 예측을 듣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뒷담화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경우에 것도 로더라는 사람 아시죠? 네네, 알죠. 에스터 로더요. 네, 알죠. 에스터 로더 하는 사람. 저도 이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 캐스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방송을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에스터 로더 해서 이 로더라는 사람이 립스틱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립스틱 효과도 누가 얘기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립스틱 색깔이 엷어지면 앞으로 주가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방송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면 방송해 드릴 수 있어도 지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립스틱 색깔이 엷어지면 시청자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되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라는 얘기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기저귀 지수라고 있죠. 네. 그래서 기저귀 판매가 늘면 경기 회복이다. 주가가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예측이 지금 뒷담화치면 안 된다. 선행해야 된다. 근데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 예측주기를 짧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각 기관들이 아주 예측의 전문성을 지기 위해서 굉장히 갖고 노력을 한다. 이게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때마다 이슈마다 이렇게 내놓는 게 예측을 내놓는 게 아니고 얼마큼 정확하게 신뢰는 예측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무슨 이솝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어들이 잘 안 듣는 풍조가 지금 있다. 이게 가장 시골에 내려갔을 때 강의할 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래요? 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때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측에 가장 필요한 사람,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아주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측이 각종에서 나름대로 과거처럼 이렇게 주먹구구 시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토대로 해서 하거든요. 날씨도 저도 뭐 주말에 농사를 하는데 날씨 예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냐면 2주 전에는 봄 배추를 심어야 되고 시기상 봄 얼갈이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냐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꽃샘추위 같죠? 2주 전에겠죠?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뭐냐 일주 후에 다시 날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가 다 심은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요. 그게 일상생활이다. 그래서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도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계적 예측가 NBR 같은 이런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방송에서 아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